청소부 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뒤엉킨 삶을 풀어내는 비결. 로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부엌에만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로저는 샤워부터 하고 내일 아침 발표할 계획안을 검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먼저 아이들을 보기 위해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달린이 두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 사이에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은 반가운 마음에 로저의 목을 껴안으며 매달렸다. 로저는 허리를 굽혀 달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달린은 미소로 답했다. 그간의 서먹했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자기가 애들한테 책 좀 읽어줄래? 나는 그동안 설거지를 좀 할게. 달린이 부탁했다. 그래요 아빠. 아빠가 읽어주세요. 두 딸은 입이라도 맞춘 듯 함께 졸라댔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아이들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로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달린이 있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잠깐 같이 있어줄래? 로저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달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오면 늘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피해주려고 한 건데. 일은 어땠어? 지옥이 따로 없었어. 애들 얘기나 하자. 로저가 피곤하다는 듯 말했다. 애들이야 항상 똑같지 뭐. 세라는 계속 소프트볼 경기 얘기만 하고 백화는 상상의 친구 척의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된다고 하고 참 오늘 가게에 갔다가 우연히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세라가 자꾸 악몽을 꾼다고 말씀드렸거든. 달린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아 병원에 가보기로 했었지. 잊고 있었네. 그래서 의사가 뭐래? 애들이 악몽을 꾸는 건 정상적인 일이래. 어떤 애들은 며칠씩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기도 한다는걸. 그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대. 어떤 두려움? 로저가 물었다. 잘은 모르지만 세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자기 반 친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우리도 혹시 이혼할 거냐고. 로저가 긴장된 얼굴로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달린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내가 방에서 우는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왜 울었는데? 로저가 물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뻔하잖아. 그걸 꼭 말해줘야 알아? 달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로저는 식욕을 잃은 듯 접시를 밀쳐냈다. 수도 없이 말했잖아. 어젯밤에도 말했고 똑같은 말을 대체 몇 번을 해야 돼? 우리는 서로 원해서 결혼했어. 한쪽이 억지를 부려서 다른 한쪽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자기는 나와 아이들이 무슨 큰 짐이나 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 알아? 나나 애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서로를 원하지도 않는데 좋은 집에 멋진 차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난 이제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아. 자기한테는 아무리 말해줘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달리는 조리대에서 내려와 빠른 걸음으로 침실을 향해 사라졌다. 그랬다. 똑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로저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녀의 주장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것이 로저의 의무였다. 그래서 죽도록 일에 매달렸다. 그런데도 달리는 로저가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둥,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둥, 끊임없이 불만만 늘어놓았다. 로저는 잠자코 있다가 느닷없이 화를 내곤 하는 달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로저가 보기에 그녀는 이상적인 가정을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것 같았다.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하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이다. 현실이 이상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인정하지 않는다. 로저는 5시 30분으로 알람을 맞추다가 문득 침대 옆 탁자에
책이 한아름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달린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쓴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었다. 다음날 아침 달린은 그를 가볍게 흔들어 깨웠다. 늦잠 잔 거 아니야? 벌써 7시 반이 넘었어. 괜찮아. 쉬고 싶어서 그랬어. 로저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애들 학교에 데려다 줄게. 정말? 달린이 반색하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정말이면 이제 자기 웃는 얼굴 볼 수 있는 거야? 로저가 욕실을 가며 물었다. 웃는 얼굴 뿐이겠어? 메이플 시럽을 얹은 블루베리 팬케이크도 덤으로 줄게. 달리는 기분이 좋은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로저가 대답했다. 아직 졸음이 덜 가신 얼굴로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는 두 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사랑스러웠다.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책을 한 권 읽었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쓴 책 말이야. 로저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 감동적이었어.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 나 같으면 절대 그런 일 못할 거야. 로저가 말했다. 무슨 말이야. 자기도 매일 다른 사람을 돕고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달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달린에게서 이런 다정한 말을 듣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군. 로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로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겠어? 달린이 걱정스러운 듯 아이들을 흘끗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로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달린은 손을 흔들어 주었고 로저는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로저는 오랜만에 상쾌하고 따뜻한 기분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로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비서 베키에게 외부 전화를 연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청소부 밥이 그에게 건네주었던 구깃구깃한 메모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 지침.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로저는 어젯밤 책을 읽었던 것이 오늘 아침 그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불어넣어 줬는지 깨달았다. 그 책 덕분에 달린과도 쉽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지쳤을 때 재충전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군. 그 양반 말이 옳았어. 로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해서 계획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30분 만에 모든 일을 끝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어제는 왜 그리도 힘들게 느껴졌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로저는 밥에게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일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뿐 아니라 휴식을 취한 후에 일도 쉽게 끝낼 수 있었다는 기쁜 소식도 덧붙였다. 첫 번째 지침이 효과가 있었다니 정말 기쁘군요. 사장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은 편이죠. 하지만 6가지 지침들은 곧바로 약효를 내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지침들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서서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빠른 결과만을 원하는 인스턴트식 사고에 익숙해져 있죠. 반면 인생이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긴 호흡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단기적으로 안 좋은 일 같아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있는 법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단기적인 변화나 성과에 너무 집착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작은 것들에 연연하다 보면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금세 뭔가를 탓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진리를 인정하기보다는 지침이 엉터리라고 생각해 원망하거나 주변 상황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침들은 하루하루 겪게 되는 표면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밥은 말을 마치고 로저를 바라보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사장님의 행동 중 정말 기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밥이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그게 뭐죠? 로저가 물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말입니다. 지난주에 사장님께 부탁드렸던 건 이거 한 가지였고 사장님께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준비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침을 얘기해주세요. 로저가 말했다. 그러죠. 어디 보자. 이제부터는 편하게 로저라고 부르세요. 진심입니다. 제게 많은 지혜를 일깨워주세요, 밥 아저씨. 밥은 침묵을 지키다가 로저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로저의 눈동자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다. 밥은 그 눈과 마주치자 빙긋 웃더니 입을 열었다. 정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로저라고 부르겠습니다. 밥의 말에 로저는 기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농담을 건네듯 말했다. 말도 놓으셔야죠, 밥 아저씨. 두 사람은 마주보며 크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로저라고 부르겠네. 자네가 그토록 원하기도 하고 또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앨리스 덕분에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부터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지. 밥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 전보다 힘을 덜 들이는데도 일은 훨씬 잘 되는 거야. 그러던 중 첫 아이를 낳게 되었고 할 일은 더욱 많아졌지만 앨리스는 역시나 현명하게 잘 해냈다네.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역할을 맡았고 나 또한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 어쨌든 내가 전보다 훨씬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걸 회사의 윗분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네. 중요한 계약을 맞는 족족 성사시켰고 실수라는 건 있을 수 없었지. 결국 승진을 제안받았네. 어쨌든 일 외에는 신경 쓸 것 하나 없이 살던 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새 아이의 아빠가 된 거야. 승진하신 뒤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조로웠다네. 하지만 곧 상사에 대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지.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목표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었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매달 조절했으니까 결국 나 스스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었지. 문제는 내가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었고. 아저씨가요? 뜻밖인데요. 로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정말일세. 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다 추수감사절에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 그날 우리 가족은 처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 앨리스와 장모님이 칠면조 요리에 온갖 장식을 곁들여서 멋진 식사를 준비했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가족 모임이었어. 그런데 우리 애가 포도주스 잔을 엎질렀고 포도주스가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졌다네.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애를 의자에서 내려놓았지. 그러곤 앨리스의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앨리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제대로 돌보지도 못할 걸 어쩌자고 셋씩이나 낳자고 그런 거야? 하고 말이야. 맞아.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했을 말을 하고 만 거야. 앨리스는 하얗게 질렸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만 흘렀지.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 앨리스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다시 그녀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일하는지 아느냐며 숨도 안 쉬고 독서를 퍼부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끔찍한 짓을 한 거지. 앨리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챙겨서 차에 태웠고 우린 곧장 집으로 향했어.
집에 오는 내내 누구 하나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 부인께서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그런 일을 겪고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앨리스는 나와 함께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네. 대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내게 복수를 냈지. 어떻게 하셨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에 글자를 새겨놨더군. 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뭐라고요?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게 앨리스의 두 번째 지침이라네. 나는 상사와 동료들 앞에서 앞뒤로 이 글이 수놓아진 셔츠를 입고 볼링을 쳐야 했지.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네요. 맞아.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셔츠를 입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나는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고백했지. 그리고 앨리스는 화를 내는 대신 이런 방식으로 내게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네. 흥미로운 건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였네. 그들도 나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 때문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화를 냈었다고 하더군. 아마도 우리 세대가 모두 그런가 봐. 가족이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짐이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며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로저가 말했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네. 일을 그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니 일하는 게 즐거울 리가 있겠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일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은 물론이고 가정생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일이 힘들 때마다 당연히 가족을 탓하게 될 거고 결국 우리는 앨리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간단하네. 가족을 짐이 아닌 축복으로 생각하기로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더니 식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고 편안한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됐다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으니까. 일을 하는 진짜 목적도 찾을 수 있었지. 그게 뭘까요? 일을 하는 진짜 목적 말입니다. 로저가 물었다. 그건 스스로 찾아야지. 밥은 수첩을 다시 셔츠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말일세. 우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회사에 나온다는 생각부터 버려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지. 해답을 알게 되는 순간 의욕이 되살아날 거야. 일이 전처럼 재밌고 의미있게 느껴지겠지. 일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일은 더 이상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법이거든. 아, 한 가지 더. 밥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일의 목적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퇴근하게 되었다네. 덕분에 집에 가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한층 즐거워졌지. 앨리스의 말이 옳았어. 가족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네. 밥이 휴게실을 나간 후 로저는 오늘 배운 두 번째 지침을 수첩에 조심스럽게 써내려갔다. 두 번째 지침.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로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장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달린이 세라와 베카를 데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청소부 밥. 오늘은 여기까지.